속으로.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강하게 맞서겠다라면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은 최근에 관세와 무역 전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경제 무역 관계는 상호적이고 대등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해서 강온 이 전략을 내놓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외견상 강하게 맞서겠다고 하면서도 미중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계기로 외교장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미국의 협력을 선택한다면 호혜적인 윈윈을 실현할 수 있지만 한사코 중국을 미국이 탄압한다면 반드시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 그리고 세계 최대 선진국인 중국과 미국이 이 지구상에 오래 존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롭게 공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특히 지금 미국 측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펜타닐 남용 문제가 미국 스스로가 직면했고 미국 스스로가 해결을 하는 문제지 이를 중국에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대고 관세를 높여서는 안 된다. 이 같은 행위는 책임 있는 대국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미국은 한번 돌아봐라. 당신네들이 최근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서 얻은 것이 있는가? 무역 전쟁이 발생된 이후에 미국의 적자가 확대되었나 축소가 되었나?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은 올라갔나 내려갔나? 인플레이션 또한 좋아졌나 나빠졌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경제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고 대등해야 된다, 다시 강조를 했는데 결국 서방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오로지 영원한 이익만 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중국 측에서 보자면은 친구는 항상 영원해야 되고 이익은 항상 공동의 것이어야 된다고 덧붙이면서 화해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왕 주임이 90분간 회견에서 20개가 넘는 질문을 받았는데 한국 매체의 질문은 받지 않았고 한중 관계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라는 소식에 연일 들려오는 가운데 지난달에 미국의 근로자 해고가 4년 7달 만에 최대 수준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취업 중개업체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공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지난달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계획 인원이 전월 대비해서 245%나 급증한 17만 2천 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 7월에 26만 2,600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매년 2월 수치와 비교하자면 2009년에 18만 6천 명 이후에 가장 많았는데 이에 따라서 올해 1, 2월 발표되는 감원 계획 인원 22만 명이 넘으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월 고용 증가 15만 1,000명으로 전망치보다 10,000명 이상 낮았고 실업률도 4.1%로 상승하면서 지금 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처럼 일자리가 급감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달에 민간 기업들이 소매업과 기술 분야에서 수천 개 일자리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밖에도 정부 효율부, 도지의 감원 조치와 정부 계약 취소, 그리고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파산과 같은 영향으로 일자리 감축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민간 부문을 보면 소매업체들이 1월, 2월 모두 4만 5천 명의 일자리를 줄인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서 무려 572% 이상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원 계획이 1년 전보다는 줄었는데 여전히 일자리 감축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술기업은 1, 2월에 2만 2천 명 감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어든 숫자입니다. 17개 연방기관에서는 지난달에 6만 2천 명의 감원이 발표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올해 1월, 2월 기준으로는 6만 2,53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 2월 감원 계획 인원은 고작 151명에 그친 바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게 돈을 더 내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어를 하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또 압박을 하고 있네요. 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이다시피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백악관에서도 나는 이런 요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유럽을 방어할 수 없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최근에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나토 회원국은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의 압박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줄곧 나토를 향해서 GDP의 2%는 말이 안 된다. 최소 5% 이상 수준으로 방위비를 올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면 그들이 미국을 보호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한국 역시 유럽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향후 주한미군 방위 부담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타를 방문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 미국 기업에 4년 동안 1조 달러 투자하면 내가 가겠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사우디에 간다. 무기뿐만 아니라 미국산 많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미국 기업에 쓸 사우디를 방문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맺기 전까지도 대규모 제재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협상 테이블 압박을 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경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지난 2월에 일자리 수가 한 달 전보다 15만 1,000개가 늘었지만은 예상보다 좀 증가폭이 전망에 못 미치고 있고 또 실업률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아침에 조금 이 미국 경제계가 우울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느낌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자세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동부에서 2월 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전월 대비해서 15만 1,000명 늘었지만은 1월 달 12만 5천 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다우존스가 당초에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의 17만 1,000명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일자리 증가폭을 보면은 16,000명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올해 1월 증가폭이 18,000명 하향 조정이 됐는데 연방정부는 고용이 10,000명 감소해가지고 정부 효율부 노지가 주도하는 강도 높은 공공영역 인원 감축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 실업률을 보면 4.1%로 나왔습니다. 1월달에 4%보다 상승해서 노동시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가 됐는데 전문가 전망치인 4%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지난해 12월 4.1%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4%로 하락을 한 바가 있는데 1월 달 실업률 하락이 실업자 수가 감소한 효과라기보다는 연례 인구 추산치 조성이 반영된 효과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시장은 고용지표가 고용 쇼크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안도를 하고 있지만 경기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여론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지금 지난 1월 달은 4%가 올랐었는데 이번 2월에는 4.1%가 되면서 이 노동시장이 지금 약화가 됐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이 노지의 지금 이 연방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잘라버린다, 해고를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 실업률이 훨씬 더 또 다음 달에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저희 뉴욕 주권에서는. 네, 계속 부정적인 뉴스가 이어지면서 실업률, 고용률 과연 숫자가 3월 달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그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 관세 정책 이것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일요일 새벽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 서머타임 시행되지요. 안 되는 곳도 몇 군데 있고요. 그렇습니다. 서머타임이라는 것이 연방법에 따른 것이죠. 현재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서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납니다. 오는 9일 일요일 새벽 2시를 1시간 앞당겨서 3시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1시간 수면을 손해보는 셈이 되겠습니다. 올해 서머타임은 또 11월 2일 날 끝나게 됩니다. 일광 전략 시간제가 낮이 길어지는 여름을 앞두고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저녁 때 해지는 시간을 늦추는 제도인데 에너지를 전략하고 경제활동 촉진 취지로 애리조나와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만 뺀 미국의 모든 지역에서 적용 중이죠. 그렇지만 매년 2번이나 시간을 조정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사회적 비용, 수면 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로 존폐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폐지하겠다라고 공약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마크 루비오 현 국무장관이 발의안을 통했습니다. 발의안을 냈는데 이제 우리 미국 사람은 이 지친 전통을 버릴 때라면서 서머타임을 영원히 적용하는 이른바 햇빛 보호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코로나 와중의 혼란 때문에 흐지부지 하원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자동 폐기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도 의회 차원의 서머타임 폐지 시도가 번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대통령 후보 당시에 서머타임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밝혔는데요. 3개월 전에도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공화당은 일광 전략 시간제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제도가 불편하고 국가적으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중동 가자지구 분쟁 그리고 관세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이번 두 번째 임기 언젠가에 다시 서머타임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이 서머타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은 뜨거워질 듯한데 행정명령 많이 하시는데 서머타임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추진해 주시면은 아마 많은 인기를 얻을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네. 그렇지만 서머타임을 존속시키자 이런 여론도 적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애자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서머타임이라는 것이 130년 전에 독일이 당시 전시체제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후에 중단된 상태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달 30일부터 시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서머타임이라는 게 생긴 지가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고 그동안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존폐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을 계속 지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여가 시간을 길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늦은 시간 활동이 줄어들면서 강도와 같은 거리 범죄, 교통사고가 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서머타임을 없애자 이렇게 주장한 쪽은 경제적 이유를 거론했는데요. 서머타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유타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시간 조정으로 연간 최소 17억 달러 이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에너지가 실제로 전략되는지조차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도 느끼고 있지만 신체 리듬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서머타임을 영원히 없애자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방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여전히 서머타임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플로리다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7년 전에 서머타임 폐지를 추진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주민 발의안 통과됐습니다. 서머타임 없애자고요. 네, 연방 정부에서 네. 하원, 상원 그리고 대통령 서명까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만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거나 할 것 같은데 한번 서머타임 한인 여러분들도 없애자는 의견도 점점 늘고 있는 현실 같습니다. 아니요. 점점 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압도적이죠.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 주민 발의안이 통과가 됐다니까요. 그건 압도적으로 한인 좀 사회에서 있었고요. 정확히 몇 퍼센트 정도나 찬성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나오는 무슨 늦은 시간에 활동이 줄고
강도 등 거리 범죄나 교통사고가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 이거 10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은 무슨 아니 밤 10시나 밤 7시나 뭐 저 전등이 환한 이런 세상에 뭐 대낮같이 밝은 세상에 말이죠. 무슨 밤이 늦었다고 무슨 저 범죄가 더 늘고 저는 이거 도대체 이유가 되지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게 통계가 또 나왔는데요. 서머타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늘었다는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고요. 심장병 발병 확률이 높아졌다. 그 확률도 훨씬 더 높아서 신체적으로도 이거는 좋지가 않고 부정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서머타임을 없앤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기존의 서머타임을 일반 유지하면서 시간으로 시간을 영원히 안 바뀌게. 픽스를 시키자. 그런 아니 그냥 그렇게 된다면 막 괜찮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겨우겨우 1년에 4개월만 1년에 자꾸 바꾸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1시간 땡겨서 그냥 계속 가자 그런다 그러면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이제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부터 걱정해. 다음 주 월요일 날 일어날 생각하면 1시간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민이에요 사실. 저는 서머타임 들어가기 2달 전부터요. 네. 1시간 일찍 자는 연습을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몸을 자꾸 적응시키는데 그래도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잖아요. 2-3달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잠을 계속 자야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9 to 5 직종의 사람들하고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랑 이 컨디션이 달라요. 굉장히 확실히 많이 달라요. 달라요. 저도 네. 그래서 정말 다음 주가 지금 걱정해요. 저도 내일 어떻게 저녁부터는 집안에 있는 수동 시계를 다 바꿔야 되고 그런 부담에 벌써 뭐 가슴이 그거는 뭐 두근거리는데요. 예, 누구나 다 시계 바꿔야 바꾸는 거야 뭐 되는데. 무슨 별 네.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예, 신체 아 리듬. 이거 1시간 일찍 일어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금요일 이슈 투데이에서는 문화평론가 문선정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17, 네. 미키 17이 상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영화 트와일라이트로 친숙한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배우, 또 우리 한인 배우 스티븐 연, 이 두 분이 이제 이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어떤 영화입니까? 네. 일단 보셨습니까? 아예 못 봤어요. 아직 저는 못 어제 보셨어요? 봤습니다. 아, 네네. 네. 봤어요? 네. 그랬어요. 네, 어제 개봉을 한다고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예약해가지고. 아침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네. 부지런하게 가서 보셨어요. 부지런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우리 연주 씨 참 부지런한 분이야. 미키 17은 꼭 봐야지 칭찬, 되겠다 칭찬 싶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네. 이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 제가 또 알고 얘기를 나눠야 될 듯 싶어가지고 저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고 네. 공부하셨는데 작품상 받은 얘기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일단은 그래도 미키 세븐틴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님 작품이죠.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또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공동 제작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헐리우드에서 다 돈을 대가지고 한 거예요. 1억 달러가 넘는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네. 일단 줄거리는 2022년도 그 소설 원작이 있어요. 미키 7이라는 원작이 있는데요. 어허. 그 애스턴 에드워드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 이제 사이파이죠. 사이언스 픽션인데 미래에 2054년도에 지구에서 이제 정말 저 일자리가 없고 지구에 살기가 너무 각박한 사람들이 이제 그 비행선 하나를 타고 다른 어떤 위성 혹성에 가서 그야말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식민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떠나갑니다. 근데 네. 물론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배경도 있지만 정치인 한 분이 그냥 이제 여기서 영화에서는 세네이터라고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식민지 정착을 하기 위해서 탐험 일종의 떠나게 되는데 이 주인공 미키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 스몰 비즈니스 그 마카롱 맞아요. 마카롱 디저트 가게. 있지 않습니까? 어, 디저트 네. 그거 가게를 이제 하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하다가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비즈니스가 망해서 지금 쫓겨다니는 사정 신세가 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음을 당하겠구나. 차라리 그냥 이쪽으로 도망가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친구랑 같이 그 비행선에 오르게 되는데 그 식민지 정착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미키는 무엇을 이제 거기 자원서에다가 기술을 하냐면 익스펜더라는 이제 그 특유한 그 직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제 여기에서 인간 복제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 쪽으로 탐험을 하게 되면 그 기후라든지 그 환경에서 인간들이 정말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험을 현장에 가서 할 때 미키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먼저 탐험을 보내고 그 혹성에서의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염을 시켜가지고 와서 그게 과연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박테리아라든지 어떤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지 실험적인 어떤 마르타로 쓰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당연히 미키는 감염이 돼서 죽게 되어 있죠. 죽고 나면 다시 모든 기억과 그의 모든 감정들과 어떤 뇌 같은 이런 인식 체계들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그 다음번에 미키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것처럼. 잔인하다. 네. 미키 70은 소설에서는 미키 7인데 미키 70은 17번째 다시 환생한 그러니까 복제가 된 캐릭터예요. 인간이냐? 인간이에요. 그야말로 인간인데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살았던 미키의 모든 기억들이 그대로 입력을 뇌에 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어떤 사이보그라든지 앤드로이드하고는 다 또 다른 개념의 그야말로 그냥 복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최영호 앵커님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방송을 대신할 수 있도록 최영호 앵커님 하나를 더 만들어 놓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그 혹성에서 이제 그 우리 이 지구인들이 보기에는 에일리언이라고 보지만 가서 거기 살고 있는 생물체들이죠. 그 생물체들, 네. 토착 생물체들이 인간들의 피를 빨아먹고 인간들의 살을 다 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동굴에 빠져 있는 미키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키 18을 복제를 해 놓은 상황인데 사실은 이 생물체들이 미키 17을 구해줘요. 구해줬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비행선으로. 미키 17과 미키 18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하게 되네. 이제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재밌게 이제 등장하는 게 그 식민지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제 독재자로서 그 아이콘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이제 그 세네터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과 그리고 또 그의 부인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식민지를 열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제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 거주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과학자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이 생물체들을 그 토착 생물체들을 우리의 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 생물체들이 사실 우리가 외계인이 사실은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외계인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식민 침략자로 가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들도 좀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거 참 아니 그런 생각을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참 대단들하네. 네. 네. 저는 보고서 종합 선물 세트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존의 봉준호 감독의 여러 작품들이 어우러져 있는 듯한 느낌. 이거 이거가 좋다, 저거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이게 와 재밌다, 와, 빵빵 이런 영화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네. 보고 나서 저도 이제 네. 어제 밤에 영화를 봤는데 네. 저는 나오면서 예. 보통 이제 그 외국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사실 많이 봤었어요, 같이. 근데 외국 젊은 친구들이 보고 나면 항상 한국 영화를 보고 나거나 아니면 일본 에이시안 영화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자리에 뜨지 않고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그 양 어땠는지. 근데 어제는 다들 이제 일어나서 그냥 다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저도 사실은 앉아 있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 서사 자체가 완전히 대별됩니다. 전반부는 미키의 스토리들이 이어지게 되고 후반부는 그야말로 그 독재자로 상징이 되고 있는 독재자와 이제 미키의 대결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 아니면 봉준호 감독님이 정말 그야말로 과장을 했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능할 텐데 이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과연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오히려 고민이 반대였어요.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 문선영 씨가 얘기하실 때 네. 영화가 끝나고
옆에 있던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네, 네. 아무런 반응 없이 나갔다. 그러니까 반응이 아니라 이제 뭐 박수도 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나가는데 보통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미국 친구들이 항상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영화를 보러 가면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누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냥 다 나가더라고요. 그냥 다 나갔다는 얘기는 다들 좀 어리둥절, 네. 아리송. 영화에 좀 실망을 했다라는 느낌. 실망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작품이었었고 봉준호 감독님이 너무나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하셨구나.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스타일 면에서도 그렇고 스토리 면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셨는데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취감? 성취감 이러한 작품들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를 하나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아마 이 친구들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더 이상 토론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이 영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더 이 영화를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 봉준호 감독님의 특유의 약간 블랙 코미디적인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블랙 코미디가 이제 제가 항상 사실은 저는 그게 가다가 절름발이 한번 이렇게 딱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 자체가 뭐냐면 웃기고 싶다는 코미디적인 요소를 항상 가지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슬랩스틱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영화 속에 그 엘리먼트로 집어넣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별로 안 하나는 웃기더라고요. 실망 많이 하셨네. 음악 자체가 전반부의 음악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괜찮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봉준호 감독, 박찬호 감독, 김지훈 감독님이 잘 쓰시는 왈츠풍에 한국 영화에 들어가 있는 2000년대 한국 영화에 들어가 있는 왈츠풍의 그런 음악 자체가 사실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사실은 식상하거든요. 근데 음악이 시도 때도 없이 깔리면서 맞아요. 스토리 자체가 음악이 네. 완전히 그냥 오버웰 점령이 돼버리고 처음에 영화가 시작될 때 이 주인공의 미키의 나레이션이 시작이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영화 자체가 과연 나레이션이 필요했나? 그냥 사실 왜 이 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이제 중요한 여자친구 한 명이 나옵니다.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그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얼마나 사랑을 느끼는지를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사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갈등을 하거나 그런 거 고민하거나 그런 게 예상보다 더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라든지 궁지에 몰렸을 때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걸 영화로서 충분히 설명이 돼요. 근데 그것을 굳이 나레이션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고 여기에서 정말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는 두 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게 독재자와 독재자 와이프예요. 마크 러팔로는 엄청나게 정말 대단한 배우이고 토니 컬렉 연기도 정말 어메이징 할 정도로 되는데 이 둘을 사실은 떼어내서 이 둘의 스토리를 다시 보고 싶다 할 정도로 캐릭터 디벨롭이 너무나 잘 됐는데 그 이후에 모든 연기가 너무나 투머치 과장되어 있고 너무나 표정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그 스트레스 레벨이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라는 거죠. 미장센이라든지 어떤 연출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훌륭하냐?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관객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연기들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어떤 광활한 어떤 그런 우주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전투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되게 좋은데 마치 1950년대 60년대가 근데 저는 봉준호 감독님 이걸 의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1950년대나 60년대에 만약에 사이파이 미래를 공상과학을 만들었다면 만들 법한 소품들과 이런 것들 아주 블랙 코미디로 들어가. 예를 들면 거기에 나오는 총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어떤 컴퓨터 기계라든지 네.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이 사람의 어떤 기억을 장치를 전달하고 있는 게 벽돌로 표시된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구닥다리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봉준호 감독님이 의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치 그 장베르 주네가
감독의 프랑스 감독의 그런 암울한 어떤 디스토피아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해는 되는데 이게 봉준호 감독님이 본인을 너무 좀 과신하지 않았나 저는 그 연출에 음식을 있어서. 할 때요. 음식에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양념이 과하면은 그 재료의 원래 맛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양념 거 다 넣고 하셨어요. 싶은 거 다 넣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본인이 좋아하시는 음악, 본인이 좋아하시는 캐릭터, 본인이 좋아하시는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 네. 본인이 좋아하시는 프로덕션 디자인 거기에다가 자본까지 빵빵하니까 다 하셨어요. 스토리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투머치 과잉이 되다 보니까 이 작품 하나로 2시간 한 1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러닝 타임이. 나오는데 사실은 스트레스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키 세븐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봉준호 감독이 정말 고생하다가 아카데미상까지 정말 어떻게 덜컥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작품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밀려올 것이고 그 작품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자본 쪽도 뭐 충분히 확보가 될 그렇죠. 것이고 그러다 보니 뭐가 한번 내가 펼쳐보고 싶겠다. 이거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를 다 집어넣고 싶었겠죠. 맞습니다. 저 지금 얘기를 말씀을 맞습니다. 들으면서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이분이 그렇다 그러면 네. 조금 이번 작품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아카데미상 수상식까지 아카데미상 감독상까지 받은 마당에 지금 이 여기서는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좀 기본부터 내가 한번 다 보여줘야지 이런 욕심을 네. 좀 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 가지만 네. 더 언급을 하자면 하지만 스토리 면에서 영화 후반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 이제 두 편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는데요. 극명하게 한국 분들도 이 독재자와 이 와이프를 보면서 많은 연상을 할 거고요. 미국 관객들도 이 독재자를 보면서 많은 연상을 할 맞습니다.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굉장히 맞습니다. 타이밍적으로도 네. 릴레이티드 네. 되어 있긴 하기 때문에 네. 관객들의 평이 저는 좋을 거라고 네. 보고 많은 생각들을 하실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노라보다 좋아요? 이번에 작품상 받은 아노라보다 괜찮아요? 재미는 더 있고요. 스트레스도 더합니다. 네. 아노라 여러분들 꼭 네.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문대원 박사 오랜만에 모십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잘 지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자택은 완전히 지금 전소가 돼서 어떻게 뭐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은 없고요. 지금 네. 보험 회사에서 나오는 것과 이제 앞으로 그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다시 또 집을 짓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사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뭐 그것도 가능성이지만 그게 뭐 조만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글쎄요, 시간 많이 걸리겠죠. 4, 5년 넘겠죠. 네. 혹시 뭐 정부로부터 주는 여러 가지 도움들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석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실제 손에 잡은 건 없어요. 네, 정말 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댓글 네. 달아주신 분 계십니다. 문 박사님 웰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네. 자, 이 항공기가 요즘 말입니다. 이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들이 점점 더 화려해지고 아주 팬시해지는 그러한 추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뭡니까? 이러한 그 추세가 요즘 항공기 제작 이후 델리버리까지 큰 지연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까?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이 우리가 앉는 좌석이 뭐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은 이거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요새 프리미엄 비즈니스 타보신 적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뭐 좌석도 요새 히터도 있고 시원해지고 뭐 벤치도 있고 요새 굉장히 팬시한데요. 이 클래스에 들어가는
캐빈 안에 좌석을 만드는데 부품만 수천 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 또 레귤레이션에 다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연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 보잉 뭐 787 같은 것도 예를 보면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거의 다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의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거대한 비행기를 다 조립하고 의자는 거의 마지막 판에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좌석 때문에 이 승인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도 그렇지만 항공사들도 이게 빨리 딜리버리를 해가지고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지연으로 정말 다들 볼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 딜리버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만들어서 딜리버리를 해야 거의 큰 그 수금이 그때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이 비행기 안에서 변화에는 엄청나고 까다로운 제재 그리고 과정이 있을 듯한데요. 이 어떻습니까? 아주 복잡하네요. 항공 제작사나 항공사 모두 이 정부의 이 까다로운 검사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심지어 무슨 뭘 디자인을 조금 바꾼다든가 그 캐빈 구성도 레이아웃까지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물론 뭐 응급 상황의 안전도 때문에 그렇죠. 더욱이 요새같이 비행기 연관된 문제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 변화를 두고 승인 절차하고 서티피케이션을 기다리는 이 비행기가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비즈니스 좌석 하나만 봐도 부품만 1,500개가 넘어가고요. 사실 스위스 항공사 같은 데도 이거 변화를 주려고 그랬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 커스터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그 좌석이며 이런 거 변화의 목소리를 크게 내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 좌석으로 요새 그 비행기 값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한 예로 델타 항공사의 한 노선인데 이코노미 좌석은 이 $816인데 네.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5,508 거의 뭐 7배 차이가 나죠. 아이고. 예전에는 이코노미가 1,000불이면은 비즈니스는 1,500불, 퍼스트 클래스는 2,000불 이런 식으로 뭐 50% 2배 이런 식의 그 어떤 룰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뭐 5배, 6배가 됐다는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특히 불만족해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바로 여러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 에어포스 1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보잉 747기입니다. 아.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시기에 2대를 새로 이제 하기로 컨트랙트가 내려졌어요. 40억 달러에 이제 주문을 오더했는데 지금까지도 완성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요새 그 연방 정부의 모든 것의 해결사 같은 일론 머스크가 여기 어드바이저로 등장하면서 네. 보잉 CEO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뭐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해피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요즘 이렇게 자료들을 보잖아요. 보면은 그 고급 여행 그러니까 프리미엄 좌석을 이용한 그 고급 여행이 호황을 맞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정말 붐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 티켓 가격이 엄청난데도 이런 트렌드가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항공사 측은 아주 즐거운 비명이에요. 그 이런 프리미엄 좌석을 늘리는데 그들 입장은 이거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변화의 가장 큰 것은 이 우리 같은 일반 커스터머들이 마음이 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마음이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조금 프리미엄 좌석에서 비행기 앞쪽에 타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공사들도 뭐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좋죠. 델타 항공사가 내놓은 작년 11월에 보면 1년 세일 중 이코노미 좌석 승객이 43%였고요. 프리미엄 승객이 57%로 더 높습니다. 아하. 그런데 2010년 불과 이게 한 15년 전만 해도 60% 수익이 메인 캐빈, 이코노미에서 들어오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런 전망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항공,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 jetblue 모든 항공사들이 요새 앞다투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네. 이런 추세에 앞장서는 항공사가 뭐 싱가포르 에어라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싱가포르 에어라인 참 유명한 항공사인데 정말 장거리 노선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그 뉴욕에서 싱가포르 사이 17시간 가는 노선에다가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그동안 없었는데 4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거 외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장거리 노선들을 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아주 프라이빗하고 슬라이딩 도어까지 갖추고 있는데 아직 많은 걸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안락함, 럭셔리 그리고 현대 감각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하고 반대로 대부분의 미국 항공회사들은 장거리 노선에는 퍼스트 클래스는 아예 없다고 하네요. 주로 미국 항공사들은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이코노미인데 지금도 그래서 어메리칸 에어라인도 퍼스트와 비즈니스를 나누는 대신 비즈니스 클래스만 7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이런 프리미엄 좌석이 늘 호황이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프리미엄 좌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또 호황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불과 8년 전만 해도 2017년만 해도 상황이 반대였습니다. 항공사들이 이 프리미엄 좌석이 잘 안 나가니까 이 구입할 것을 막 촉구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항공사들은 퍼스트 클래스 캐빈이 아예 줄이거나 없애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돈을 많이 내는 몇몇을 위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타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승객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완전히 방향이 반대로 바뀐 거죠.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건데. 맞아요.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사업상 자주 출장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한 번 가면은 그래도 돈 조금 내고 거기 앉아서 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연히 들죠. 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안에서 5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직도 이코노미를 타는데 네. 이거 넘어가면 그래도 같이 있다는 생각이 특히 맞아요. 한국 갈 때는 업그레이드돼서 가죠. 그리고 한 번 비즈니스 탔다가 이코노미를 못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는 이런 비즈니스가 훨씬 더 활황화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